2012년 5월 15일 오후 10시 13분 911에 전화가 걸려온다. 전화 너머에는 아이의 목소리가 들린다. 거의 들리지 않고 배경소음이 모든 단어를 끊어버리는 듯 희미하게 들린다. 교환원은 기다리지만 누구인지 알 수 없다. 목소리는 약하게, 거의 당황한 듯 들린다. 몇 마디만 말한다. 도와주세요. 아빠가 새 자물쇠를 가져왔어요. 이 말들은 단순하게 들리지만 그렇다고 해서 덜 불안한 것은 아니다. 왜? 새 자물쇠인가? 이게 무슨 의미인가? 그리고 무엇보다도 누구에게 필요한 건가? 전화는 오래 지속되지 않는다. 연결이 끊긴다. 교환원이 다시 전화를 걸어보려 하지만 응답이 없다. 다른 소리도 없다. 오직 공허함만. 마치 세상 자체가 이 신호를 삼킨 것처럼. 절망 속에서 교환원은 데이터를 확인한다. 하지만 알 수 있는 것은 전화가 34번 고속도로변에 버려진 주유소에 있는 공중전화에서 걸려왔다는 것뿐이다. 이곳은 활기찬 곳이라고 부를 수 없는 지역이다. 겉보기에는 별다를 것 없는 평범한 장소다. 현장으로 출동한 순찰차는 아무것도 발견하지 못한다. 싸움의 흔적도 사람의 흔적도 없다. 그저 버려진 건물과 빈 고속도로뿐. 며칠 동안 이 전화에 특별한 관심을 기울이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지역 뉴스에서 언급되긴 했지만 모든 사람이 곧 잊어버리고 우연한 일로 치부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은 일부 사람들의 기억에서 사라지지 않는다. 전화는 기록되었고 미확인 위협으로 분류되었지만 그늘 속으로 사라지지는 않았다. 이 통화에 무언가가 불안감을 준다. 마음을 편하게 해주지 않는다. 첫눈에는 사소한 우연처럼 보였지만 점차 이 전화는 단순한 별개의 사건이 아니게 될 것이다. 이것은 평화로워 보이는 가정의 보금자리, 닫힌 문 뒤에 숨겨진 것을 밝혀내는 첫 번째 신호가 될 것이다. 프로비던스 카운티에 올슨 가족이 있다. 겉보기에는 이 지역의 많은 가정들처럼 평범한 농장 부부다. 마크와 브렌다는 큰 농장에서 살면서 동물을 기르고 땅을 경작하며 지역 종교 공동체 생활에 적극적으로 참여한다. 이웃들이나 교회 신도들에게 물어보면 그들이 누구인지에 대한 답은 하나다. 전통과 신앙으로 가득한 모범적인 가족. 올슨 가족은 모든 사람이 기둥이자 모범으로 보는 사람들이다. 그들의 집은 항상 깨끗하고 일상적인 걱정거리들은 모범적이라고 여겨질 수 있는 걱정들이다. 남편은 농장에서 일하고 아내는 집안일을 하며 그를 도우면서 언제나 다른 사람들을 도울 준비가 되어 있다. 부부는 교회 프로젝트를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도덕적 가치를 위해 나선다. 지역 주민들의 눈에는 그들이 경건함의 모범이다. 이들은 누구도 나쁜 것을 생각할 수 없는 사람들이다. 모든 것이 완벽해 보였다가 가족이 2명을 입양했다는 정보가 나타날 때까지였다. 2002년에 그들은 2아이, 남매를 자신들의 가족으로 받아들였다. 8살의 러와 2살 어린 마야. 이 아이들이 어떻게 올슨 가족의 집에 오게 되었는지 아무도 특별히 궁금해하지 않았다. 그들이 고아원에서 데려왔다는 것이 알려졌을 뿐이고 고아원 측에서는 나쁜 이야기가 없었다고 밝혀졌다. 하지만 모든 것이 그렇게 순조로웠다면 우리가 이것에 대해 이야기할 필요가 없었을 것이다. 학교 보고서와 교사와의 만남에서 때때로 불만이 언급되었다. 지역사회 서비스와의 대화에서 아이들에게 어려움이 있다는 것이 분명해졌다. 행동 문제가 있었다. 학교에서는 규율 위반을 불평했고 교회에서는 때때로 이상해 보이는 불안한 행동을 불평했다. 그리고 어른들은 아이들이 자신을 통제할 수 없고 이상하게 행동하며 매우 자주 고집스럽다고 말했다. 이것은 흔적을 남긴 평범한 청소년 문제로 받아들여지기 시작했다. 그렇다. 아마도 아이들이 어려운 과거를 겪었을 것이고 그것이 물론 그들의 정신의 흔적을 남기지 않을 수 없었을 것이다. 이런 어려움들은 동정과 도움의 시도라는 베일 아래 지나갔다. 그리고 이것들은 너무 평범했고 여기에는 특별한 것이 없었다. 하지만 때로는 평범한 무언가의 외관 뒤에 설명할 수 없는 것들이 숨어 있다. 시간이 지나면서 사회 서비스가 검사를 시작했다. 모든 것이 계획대로였다.
조건을 점검하고 집을 살펴보았다. 그리고 항상 모든 것이 정상이었다. 위반 사항은 없었다. 모든 것이 깨끗해 보였다. 아이들과 어른들이 한 가족으로 살았던 가족은 심지어 그들의 선행으로 주목받았다. 이것은 그들에게 어떤 문제도 없다는 인상을 만들어냈다. 모든 것이 규칙에 따라 엄격하게 모든 규범을 준수하면서 이루어졌다. 이 모든 것이 한 가지 균열과 만나기 전까지는 9.11에 걸린 그 전화와 그것은 빈 주유소에서 걸려왔다. 겉보기에는 이런 사소한 일이 무엇인가? 하지만 이 순간 뒤에 숨겨진 것은 우리가 정상이라고 여겼던 모든 것을 의심스럽게 만들었다. 그 전화는 올슨 가족의 완벽한 외관이 금이 가기 시작한 첫 번째 순간이 되었다. 하지만 이 순간은 더 큰 무언가의 시작일 뿐이었다. 그리고 다음 순간에 우리는 이 외관 뒤에 무엇이 숨겨져 있는지, 그들의 집 벽 뒤에서 실제로 무엇이 일어나고 있는지 이해해야 할 것이다. 10월 22일 학교 박람회. 이런 행사에서 항상 그렇듯이 즐거운 분위기, 아이들, 어른들, 밝은 장난감들, 간식이 놓인 테이블들과 즐거운 대화들, 모든 사람이 이 작은 축제에 빠져 있는 것 같을 때 갑자기 큰 터지는 소리가 난다. 모든 사람이 즉시 멈추고 둘러보게 만드는 소리다. 공중에 즉시 긴장감이 나타난다. 몇 초 동안 모든 소음이 잠잠해지고 모든 사람이 얼어붙는다. 하지만 무엇이 일어났는가? 즉시 분명해진다. 이것은 풍선이 터진 것뿐이었다. 아마도 이 순간에 많은 사람들이 긴장을 풀었을 것이다. 이런 단순한 일들이 순간적으로 공황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는 것이 우스꽝스럽다. 교사 에벌린 리드는 학생들을 관찰하며 질서를 회복하려고 한다. 그녀는 몇몇 아이들이 웃고 다른 아이들은 안도의 한숨을 쉬는 것을 보지만 그녀의 주의를 예상치 못하게 끄는 한 인물이 있다. 바로 마야 올슨이다. 그녀의 반응은 예상외로 강하다. 그녀는 단순히 무서워서 움찔하는 것이 아니라 땅에 쓰러진다. 이것은 공황처럼 보인다. 마야는 숨고 머리를 손으로 가리며 마치 무서운 무언가로부터 숨으려고 하는 것처럼 한다. 에벌린은 소녀의 몸이 움츠러들고 그녀가 조용히 속삭이며 흥분을 멈출 수 없는 것을 본다. 손가락들은 주먹으로 움켜쥐어지고 입술은 이런 말을 한다. 제가 착할게요. 그냥 가두지 마세요. 이 순간이 모든 것을 바꾼다. 이전까지 일어난 모든 것은 평범한 학교 사고처럼 보였지만 이제 모든 것이 심각해진다. 그녀가 한 말은 의심의 여지가 없다. 그녀는 무엇을 의미했는가? 왜 모든 것이 그렇게 평범했던 순간에 그런 말이 나왔는가? 가두지 마세요. 이 말들은 무섭게 들린다. 그리고 그것들은 어떤 열쇠처럼 이상하고 무서운 생각들로의 문을 열어준다. 교사는 그녀를 정상 상태로 돌려놓으려고 하지만 그녀 자신도 당황 상태에 있다. 마야는 진정할 수 없는 것 같고 그녀의 말들이 에벌린의 머릿속에서 계속 맴돈다. 그것들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그리고 왜 그녀는 박람회에서는 절대 불가능했을 것 같은 바로 그것을 두려워하는가? 나중에 마야의 양부모와의 만남이 있었을 때 브렌다 올슨은 아주 합리적인 설명을 했다. 마야는 힘든 시간을 겪었어요. 그녀는 그런 기억들을 감당할 수 없어요. 말들은 논리적으로 들린다. 과거의 트라우마는 물론 그녀의 행동에 흔적을 남길 수 있었다. 이 설명은 모든 의문을 해소하는 것처럼 보인다. 하지만 에벌린은 이 설명 뒤에 더 큰 무언가가 숨어 있다는 느낌을 떨칠 수 없다. 단순한 힘든 과거가 아니다. 단순히 겪은 어려움이 아니다. 사건은 공식적으로 종료되었다. 부모의 설명은 설득력 있어 보였고 이 모든 것은 곧 우연한 공황 발작으로 잊혀졌다. 하지만 에벌린은 이것이 단순히 우연이 아니었다는 느낌을 떨칠 수 없었다. 자신의 일지에 메모를 남겼다. 이 순간은 이제 그녀를 괴롭히는 무언가의 시작이다. 사건이 공식적으로 끝났지만 에벌린에게는
무언가가 바뀌기 시작했다. 이 한순간 마야의 이 짧지만 끔찍한 경험은 그녀로 하여금 올슨 가족이 유지하려고 하는 안녕의 외관 뒤에 무엇이 숨어 있는지 생각하게 만들었다. 그리고 그녀는 더 이상 자신의 의심을 무시할 수 없었다. 10월 28일, 러 올슨이 학교 의무실에 들어온다. 또 다른 평범한 아침이고 아무것도 불길한 일을 예고하지 않는다. 겉보기에는 평범한 학생, 10살의 소년이 그냥 일로 온 것이다. 방문 이유는 평범해 보인다. 팔에 심한 타박상. 그의 말에 따르면 나무에서 떨어졌다고 하는데 이 설명은 아주 그럴듯해 보인다. 여름놀이, 나뭇가지에서 뛰어내리기, 여기에 무엇이 특별한가? 간호사는 불필요한 질문 없이 진찰을 시작한다. 일상적인 일로 그녀를 경계하게 만들 것은 아무것도 없다. 그녀의 손에는 표준적인 행동들, 상처 처리, 다른 외상이 있는지 확인. 그녀는 조심스럽게 셔츠 소매를 벗겨 손상을 더 잘 처리하려고 하고 바로 이 순간 그녀의 시선이 멈춘다. 러의 손목에 이상한 흔적들이 보인다. 이것은 단순한 타박상이 아니고 평범한 찰과상도 아니다. 대칭적이고 거의 완벽하게 원형인 형태들이다. 한쪽 손목에 그런 자국 하나, 다른 쪽에 정확히 같은 것 하나. 그것들은 거의 치유되어 뚜렷한 흔적을 남겼다. 이것은 나무에서 떨어진 평범한 결과일 수 없다. 모든 것이 너무 의심스러워 보이고 양쪽 팔에 있는 흔적들의 유사성은 단순히 우연일 수 없다. 간호사는 타박상을 계속 처리하면서 이 흔적들을 주의 깊게 살펴본다. 그녀는 이것이 처음 생각했던 것처럼 단순한 외상이 아니라는 것을 이해한다. 아마도 이것은 어떤 영향, 움직임을 제한하는 어떤 것이 남긴 그런 자국들의 결과일 것이다. 머릿속의 생각들이 스쳐 지나가지만 그녀는 자신을 일에 집중하게 만든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녀는 프로토콜에 따라 발견된 흔적들을 일지에 기록한다. 먼저 타박상, 그 다음 손목의 이상한 자국들, 그녀의 모든 움직임, 모든 말이 기록될 것이다. 그녀는 이것을 무시할 수 없다. 이 모든 것이 우연일 수도 있고 더 불안한 무언가일 수도 있다. 하지만 어떻든 그녀는 문서상의 흔적을 남겨야 한다. 러가 나간 후 간호사는 즉시 이 정보를 교사 에벌린 리드에게 전달한다. 그녀는 에벌린이 이미 마야의 행동의 이상함에 대해 생각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고 이제 이 새로운 관찰로 그녀의 머릿속 불안이 더욱 강해질 뿐이다. 자신의 기록에서 간호사는 간략하게 언급한다. 손목, 이상한 자국들, 치유된 찰과상. 이것은 관심을 끌고 그들의 발걸음을 올바른 방향으로 향하게 하기에 충분하다. 정보를 받은 에벌린 리드는 이것을 방치할 수 없다는 것을 이해한다. 이런 이상한 우연들과 세부사항들이 하나의 그림으로 합쳐지기 시작한다. 그녀는 이미 오랫동안 두 아이 모두의 행동에서 이상함을 알아차렸고 이제 이 증거가 모든 것을 하나로 연결하는 것처럼 수사의 첫 번째 진짜 발걸음이 되었다. 교사의 머릿속에는 이미 새로운 행동 계획이 그려지고 있다. 에벌린 리드는 자신의 책상에 앉아 또 다른 서류들을 처리하고 있었는데 머릿속에 이제 퍼즐처럼 하나의 전체로 합쳐지는 세 가지 사실이 떠올랐다. 9.11에 걸린 전화, 박람회에서 터진 풍선에 대한 마야의 반응, 그리고 러의 팔에 있는 찰과상. 처음에는 우연적이고 사소해 보였던 이 모든 사건들이 이제 불안한 그림으로 배열되기 시작했다. 공포에 질려 머리에 손을 대고 무언가로부터 숨으려고 하는 마야, 그녀의 말들. 제가 착할게요. 그냥 가두지 마세요. 새 자물쇠에 대한 신비로운 말들을 담은 9.11 전화. 그리고 이제 단순한 낙상의 결과일 수 없는 라오팔의 찰과상들, 양쪽 손목에 동일하게 보이는 대칭적 흔적들로 마치 무겁고 단단한 무언가가 남긴 것처럼 이 모든 것이 단순한 우연일 수는 없다. 새로운 사실 하나하나와 함께 에벌린은 머릿속에서 불안이 커지는 것을 느꼈고 마음속에 걱정이 생기는 것을 느꼈다. 그녀는 이제 한 가지를 확신했다. 이 가족에 뭔가 잘못된 것이 있다. 그녀의 시선이 다시 의료 기록에 떨어졌다. 손목의 찰과상, 수갑 흔적 같아 보임.
에벌린의 생각은 놓아주지 않았다. 그녀는 자신의 우려가 잘못될 수 있다는 것을 이해했지만 더 이상 침묵할 수 없었다. 그리고 그녀는 결심했다. 행동해야 한다. 다음 단계는 명백했다. 에벌린은 프로비던스 카운티 보안관 사무소 번호를 누른다. 그녀가 말을 할 때 그녀의 손이 약간 떨린다. 젠킨스 보안관과 얘기해야 합니다. 중요한 일입니다. 그녀의 의심은 확신으로 바뀌었다. 어느 순간 그녀는 이것이 단순한 우연한 사건들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 알았다. 그녀의 직감이 틀릴 수 없었다. 이것은 단순한 이상한 행동 이상의 것이었다. 이것은 훨씬 더 위험한 것이었다. 에벌린이 젠킨스 보안관과 만났을 때 그녀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그 안에 결의가 느껴졌다. 그녀는 모든 사실들을 제시했다. 911 전화, 박람회에서의 마야 행동, 러 손목의 이상한 찰과상들. 그녀는 명확하고 분명하게 말했고 어떤 세부 사항도 숨기지 않았다. 보안관은 그녀의 말을 귀에 깊게 들었지만 예상했듯이 그의 눈에는 걱정의 표현이 없었다. 그는 약간 앞으로 몸을 기울이며 약간의 불신과 함께 말했다. 당신은 이것이 꽤 심각한 비난이고 올슨 가족이 우리 공동체에서 존경받는 사람들이라는 것을 이해하고 있습니까? 그는 서두르지 않았다. 그는 들었지만 그의 얼굴은 무관심한 채로 남아 있었다. 에벌린은 자신의 확신이 약간 흔들리는 것을 느꼈다. 보안관은 올슨 가족의 흠잡을 데 없는 평판, 공동체와 교회 생활에 대한 그들의 참여를 계속 강조했다. 그는 그녀의 의심이 틀렸다고 말하지는 않았지만 약속도 하지 않았다. 보안관의 보고서에서 그는 가족에 대한 어떤 불만이나 위반 사항도 기록되지 않았다고 언급했다. 모든 것이 완벽한 가족처럼 보였다. 그의 목소리에는 회의가 있었고 이것은 에벌린에게 내적 투쟁의 느낌을 불러일으켰다. 결국 보안관은 마크와 브렌다 올슨과 예방적 대화를 하겠다고 약속했다. 하지만 공식적인 수사는 시작되지 않았다. 이 대화는 그래도 앞으로 나아가는 한 걸음이었지만 당국이 이것을 진지하게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느낌이 남아 있었다. 에벌린은 아직 밝혀낼 것이 많다는 것을 알았다. 그리고 사건이 공식적으로 열리지 않았지만 그녀는 이것을 그냥 둘 수 없었다. 이제 모든 것은 이 대화 동안 무엇이 일어날지에 달려 있었다. 에벌린은 자신이 옳다고 여기는 것을 위해 계속 싸울 준비가 되어 있었지만 그녀의 정보가 보안관이 결정적으로 행동하기 시작할 만큼 설득력이 있었는가? 질문은 열린 채로 남아 있었고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었다. 에벌린 리드는 보안관이 그녀에게 말한 것으로는 만족할 수 없다는 느낌을 떨칠 수 없었다. 그녀가 받은 답변들은 그녀의 불안을 진정시키기에는 충분하지 않았다. 그녀에게 남은 것은 당국이 그녀의 의심을 진지하게 받아들이지 않더라도 계속 찾는 것뿐이었다. 그녀는 올슨 가족에 뭔가 잘못된 것이 있다는 것을 알면서 방관자로 남을 수 없었다. 행동하기로 결심한 그녀는 추가 정보를 찾기 시작했다. 우선 그녀는 학교 기록 보관소에 의뢰했다. 문서들을 주의 깊게 검토하면서 그녀는 한때 올슨 가족과 일했던 전 직원들에 대한 정보를 발견했다. 그녀는 2003년까지 그들의 집에서 가정부로 일했던 한 여성의 이름을 찾았다. 그녀에게 남은 것은 이 여성의 연락처를 찾아 더 많은 것을 알아보려고 시도하는 것뿐이었다. 몇 차례 전화를 걸고 그녀와 연락을 취하려고 시도한 후 에벌린은 마침내 전화번호를 얻었다. 그녀는 오래 망설이지 않고 그 번호를 눌렀다. 전화는 오래 기다리게 하지 않았고 전화 너머의 여성이 분명히 조심스러워했지만 에벌린은 그녀를 설득해서 대화를 할 수 있었다. 그녀는 이것이 중요한 무언가를 알 수 있는 유일한 기회일지도 모른다고 느꼈다. 전화 너머의 여성은 처음에는 회의적이었지만 교사의 끈질기고 걱정스러운 목소리를 듣고 몇 가지 비밀을 드러내기로 결심했다. 캐런이라고 불리는 여성은 올슨 가족 집의 지하실에 들어가는 것이 엄격히 금지되어 있었다고 말했다. 그녀는 그 이유를 이해할 수 없었지만 닫힌 문 뒤에 무엇이 숨어 있는지 알아보려고 할 때마다
강한 금지에 부딪혔다. 이것은 평범한 일이었고 그녀는 질문하지 않는 것을 배웠지만 그 지하실에 뭔가 잘못된 것이 있다는 느낌에 항상 시달렸다. 하지만 그것이 전부가 아니었다. 캐런은 에벌린에게 깊은 불안을 즉시 불러일으킨 또 다른 세부 사항을 공유했다. 그녀가 아직 집에서 일할 때 밤에 지하실에서 때때로 이상한 소리가 들렸다. 조용하지만 뚜렷한 소리였다. 캐런의 말에 따르면 때때로 밤의 정적 속에서 울리는 금속 사슬 같은 소리였다. 에벌린은 머릿속의 모든 것이 모자이크처럼 하지만 무서운 이미지로 합쳐지는 것을 느꼈다. 마야가 가두지 마세요 라고 말했을 때 그녀가 들었던 전화가 이제 실제 설명을 얻게 되었다. 바로 그 지하실에서 나오는 사슬 소리가 그녀의 머리카락을 곤두서게 만들었다. 캐런이 밤에 들었던 이 금속 소리들이 이제 올슨 가족의 집에서 일어나는 일과 연관을 갖게 되었다. 에벌린은 이 정보의 중요성을 이해하고 캐런에게 공식 증언을 하도록 설득한다. 여성은 즉시 동의하지 않았지만 결국 이에 동의했다. 그녀는 침묵이 비극적인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는 것을 이해했고 자신이 아는 모든 것을 말하기로 결심했다. 동의를 얻은 에벌린은 즉시 이 정보를 젠킨스 보안관에게 전달했다. 이제 그는 911 전화와 그녀 자신의 의심뿐만 아니라 전 가정부의 직접적인 증언도 갖고 있었다. 에벌린은 이것이 보안관이 행동하게 만들 수 있는 전환점이라고 느꼈다. 이 정보는 올슨 가족의 집에서 뭔가 숨겨지고 끔찍한 일이 일어나고 있다는 첫 번째 진짜 증거가 되었다. 이제 보안관은 무활동에 대한 핑계가 없었다. 그는 더 이상 이런 증언들을 무시할 수 없었다. 남은 것은 행동하는 것뿐이었다. 10월 29일 젠킨스 보안관이 마침내 올슨 농장으로 간다. 이 시점에서 이전의 모든 경보 신호들 후에 그는 이 모든 이상함을 계속 무시할 수 없다는 것을 이해한다. 가정부의 증언, 아이들의 침묵, 레오팔의 이상한 흔적들, 이 모든 것이 이제 단순한 소문이 아니다. 하지만 아직 좋은 가족처럼 보이는 것을 어떻게 대해야 할까? 보안관이 농장에 도착했을 때 그는 마크와 브렌다를 친근하고 환대하는 얼굴로 만났다. 그들은 그에게 커피를 권하고 집으로 초대했으며 그의 주인은 즉시 그들의 집에 지배하는 질서에 끌렸다. 모든 것이 여기에 문제가 없었던 것처럼 보였다. 가구는 제자리에 있고 창문들은 깨끗하고 부엌에서는 간 내린 커피 냄새가 난다. 모든 것이 완벽한 가족에서처럼. 겉보기에는 불안한 징조가 없고 그들의 생활 방식을 의심하게 만들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었다. 처음에 보안관은 의심을 느꼈다. 아마도 이 모든 것이 단순한 오해일까? 그는 이런 평온함에 준비되지 않았다. 심지어 그의 공식적인 모습을 가진 방문조차도 미리 예견된 것처럼 보였다. 모든 것이 평범한 점검이라는 구실해 일어났고 특별한 것은 아무것도 없었다. 하지만 보안관은 그가 걱정하는 것에 대해 물어야 한다는 것을 이해했다. 아이들에 대해, 그가 알게 된 것에 대해. 그는 대화를 시작하여 조심스럽게 필요한 방향으로 이끌어가며 질문들을 던졌지만 마크로부터 확신에 찬 답변들을 받았다. 마크는 완전한 확신을 가지고 양육에 대해, 그들이 직면한 어려움들에 대해 말했다. 그는 아이들이 그들의 집에 온 후 그들을 적응시키는 것이 얼마나 어려웠는지, 그들이 얼마나 많은 것을 겪어야 했는지에 대해 말했다. 하지만 그는 모든 질문에 확신을 가지고 대답했고 불안의 힌트도 없었다. 아이들은 거실 구석에 앉아 침묵했다. 방해하지도 끼어들지도 않았다. 이 침묵은 불안하게 만들었지만 보안관은 사실이 없이는 이것에 집중할 수 없었다. 보안관은 계속 질문했지만 방문이 끝나갈 때 다음 단계를 해야 한다는 것을 이해하고 지하실을 살펴보겠다고 요청했다. 이것은 형식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는 일상적인 요청이었지만 그에게는 그들의 반응을 확인하는 중요한 순간이었다. 결국 그는 이것을 단순히 권고로 남겨둘 수 있었다. 당신들이 보여주면 내가 가겠다는 식으로. 하지만 그에게는 이것이 중요했다. 마크는 예상치 못하게 급격히 표정을 바꾸었다.
처음에는 편안하고 개방적으로 보였지만 보안관이 그의 요청을 했을 때 그의 눈이 즉시 차갑게 변했다. 그는 즉시 대답하지 않았지만 그의 억양과 몸짓이 모든 것을 말해 주었다. 그는 거절에 단호했다. 어떤 설명 시도도 정중한 말도 없이 그냥 단단한 아니요. 그는 지하실이 사유재산이라고 말했고 이런 검사에서 의미를 찾지 못한다고 했다. 이것은 가면이 벗겨진 순간이었다. 그는 단순히 거절한 것이 아니라 마치 지하실에 드러날 수 없는 무언가가 있는 것처럼 분명히 이 질문을 겪고 있었다. 이것은 보안관이 작업할 무언가를 갖게 된 순간이었다. 거절은 즉각적이고 강했다. 그는 이 집에 숨기려고 하는 무언가가 있다는 것을 이해했다. 평범한 상황에서는 단순히 사유재산의 또 다른 보호처럼 보일 수 있는 이 거절이 전체 수사의 맥락에서는 결정적인 증거가 되었다. 보안관은 자신의 보고서에 기록했다. 거절은 즉각적이고 불합리하게 강했다. 이것이 사건의 지위를 바꾸었다. 이제 더 이상 우연한 사건들, 우연한 일치들에 대해 말할 수 없었다. 이 집의 모든 것이 다르게 보이기 시작했다. 지하실은 단순한 집의 일부가 아니라 의혹의 중심지가 되었다. 이제 보안관은 같은 방식으로 계속 일할 수 없었다. 그는 행동할 수밖에 없었다. 이것은 그가 모든 의심을 뒤로하고 단순한 점검이 아닌 수사에 착수하게 만든 전환점이었다. 사건은 이상한 사건들의 분석이 아니게 되었다. 이제 이것은 이 닫힌 문들 뒤에 사는 사람들에게 점점 더 위험해지는 수사가 되었다. 마크 올슨이 보안관을 지하실에 들여보내기를 단호히 거절한 후 수사는 새로운 길로 접어들었다. 이 순간 보안관의 모든 의심이 해소되어야 한다는 것이 분명해졌다. 그는 수사를 계속하지 않으면 증거를 찾을 기회가 사라질 것임을 이해했다. 올슨 가족의 입장, 그들의 평온함과 확신, 그리고 나서 이 급작스러운 거절은 마치 자석처럼 주의를 끌었다. 이제 보안관은 멈출 수 없었다. 그는 비공식적인 조사를 시작하고 물질적 증거 쪽으로 노력을 집중하기로 결정한다. 그의 의심을 확인할 수 있는 연결고리들을 찾아서 보안관과 수사관들은 올슨 가족의 금융거래를 조사하기 시작했다. 그들은 무엇에 돈을 쓰는가? 농장에 살면서 그렇게 조심스럽게 숨기는 이 사람들은 누구인가? 의심스러운 사건들을 설명할 수 있는 어떤 구매들이 있었는가? 첫 번째 단계는 가족이 최근 몇 달 동안 한 구매들을 연구하는 것이었다. 이것은 물질적 흔적들로 이어질 수 있는 논리적인 움직임이었다. 수사관들은 그들의 집과 관련될 수 있는 철물점에서의 대규모 구매에 대한 정보를 요청했다. 이것은 단순하지만 극히 중요한 결정이었는데 그런 구매들은 종종 평범한 눈에는 보이지 않기 때문이다. 분석을 진행하면서 수사관들은 즉시 주의를 끈 한 영수증을 발견했다. 여기에는 $84 50센트라는 금액이 적혀 있었다. 구매치고는 그리 큰 돈이 아니지만 이전 사건들을 고려할 때 어떤 논리적 설명도 완전히 결여되어 있었다. 거래는 인근 카운티의 한 철물점에서 6개월 전에 이루어졌다. 이 구매는 즉시 다른 것들 사이에서 두드러졌고 보안관은 이것이 해답의 열쇠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이해했다. 그는 영수증 4번을 요구했고 상품 목록에 즉시 의문을 제기하는 두 항목이 적혀 있다는 것을 알아냈다. 강철 사슬 2개와 헛간 자물쇠 2개. 이 항목들은 수사 과정에서 이미 발견된 것과 완벽하게 일치했다. 사슬 소리, 아이들과의 대화에서 자물쇠에 대한 언급, 마야가 한 말들. 고리가 완성되었다. 수사관들은 사슬과 자물쇠가 단순한 생활용품이 아니라는 것을 놓칠 수 없었다. 이런 물건들은 올슨 가족의 집에서 일어나는 일과 관련될 수 있었다. 아직 직접적인 증거는 없었지만 이제 경찰은 추가 조치가 필요한 중요한 단서를 갖고 있었다. 수사관이 가게 판매원과 연락했을 때 그는 사진을 보고 마크 올슨을 어렵지 않게 알아보았다. 이제 수사관들은 단순한 구매뿐만 아니라 이 거래 뒤에 있는 구체적인 인물도 갖게 되었다. 판매원은 이 사람이 정말로 이런 상품들을 샀다는 것을 확인했다. 이것은 수사의 확신을 더해주는 중요한 확인이었다.
모든 세부 사항들이 하나의 그림으로 합쳐지기 시작하는 것 같았다. 그러나 핵심적인 순간은 구매 자체의 설명이었다. 판매원은 마크와의 대화를 기억하면서 그가 헛간을 보호하기 위한 필요성으로 구매를 설명했다고 말했다. 이 설명은 우스꽝스러워 보였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런 물건들을 다른 목적으로 사용할 때 헛간을 위해 왜 그런 심각한 자물쇠와 사슬이 필요한가? 이 설명은 점점 더 의심스러워졌고 상황 자체는 더욱 불길해졌다. 지하실을 보여주기를 거절한 것을 고려하면 이 설명은 불안한 색조를 띠게 되었다. 이 모든 데이터를 수집한 보안관은 이제 영장을 신청하기에 충분한 근거가 있다는 것을 이해했다. 마크가 판매원에게 한 거짓말은 의심스러울 뿐만 아니라 핵심적인 증거가 되었다. 이 증거는 구매를 지하실 문 뒤에 숨겨진 비밀들과 연결시켰다. 그리고 이제 증거를 가진 보안관은 더 이상 물러설 수 없었다. 수색 영장은 불가피했다. 보안관이 이미 필요한 모든 증언을 얻은 후 그는 추측에만 의존할 수 없다는 것을 알았다. 자신의 입장을 강화하고 수색 영장 신청을 더 근거 있게 만들기 위해서는 전문가 의견이 필요했다. 보안관은 그의 의심이 사실뿐만 아니라 과학으로도 확인되어야 한다는 것을 이해했다. 그는 이 전문가 증명이 사건의 공식적인 법적 효력을 부여하는 바로 그 결정적 요소가 될 수 있다고 확신했다. 보안관은 러 손목의 찰과상 사진들을 비공식 상담을 위해 법의학 전문가에게 전달했다. 이 사진들에서는 평범한 나무에서 떨어진 결과일 수 없는 흔적들이 잘 보였다. 그는 즉각적인 결과를 기대하지 않았지만 이것이 그의 의심을 해소할 뿐만 아니라 증거 기반을 강화하는 데 도움이 될 중요한 단계라는 것을 이해했다. 사진들을 받은 전문가는 예비 결론을 제공할 준비가 되어 있다고 말했지만 그때는 이것이 단지 비공식적인 의견일 뿐이었다. 보안관은 긴장했고 전문가의 모든 말이 극히 중요할 것이라는 것을 이해했다. 며칠 후 답변이 왔을 때 전문가는 모든 의심을 즉시 해소하는 결론을 내렸다. 손상의 성격, 대칭성과 깊이로 볼 때 그는 그런 외상이 분명히 우연한 낙상의 결과일 수 없다고 지적했다. 그는 양쪽 팔의 찰과상이 형태와 깊이에서 동일했다고 자세히 설명했는데 이는 어떤 구속장치의 장기간 작용을 나타낸다고 했다. 이것들은 단순한 우연한 손상이 아니었다. 이 외상들은 사람이 오랜 시간 물리적 제한의 영향을 받았다는 것을 나타냈다. 전문가는 또한 외상들이 낙상이나 심지어 평범한 야외 활동에서 얻는 전형적인 손상과 분명히 일치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그것들은 평범한 생활 외상과 양립할 수 없었다. 결론은 충격적이었다. 찰과상은 수갑이나 사슬 같은 구속장치의 장기간 착용을 나타낸다. 이것은 우연한 사건들에 대한 이전의 모든 설명을 파괴하는 과학적 확인이었다. 보안관은 이제 수사를 계속하기 위한 모든 필요한 것을 갖고 있다는 것을 알았다. 이 데이터들은 즉시 수색 영장 신청에 첨부되었다. 결론이 비공식적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의미는 엄청났다. 이 결론과 증인들의 증언 및 기타 증거들을 바탕으로 보안관은 공식 영장 없이는 수사를 계속할 수 없다는 것을 알았다. 새로운 사실 하나하나, 새로운 증거 하나하나와 함께 사건은 점점 더 무겁고 다층적이 되었다. 이제 보안관은 성공을 보장하는 세 가지 핵심 요소를 갖고 있었다. 가정부의 증언, 사슬과 자물쇠 구매 영수증, 그리고 전문가 결론. 이 세 요소는 표면적인 검사에서 실제 증거가 있는 본격적인 사건으로 수사를 변화시켰다. 보안관은 이제 자신의 행동이 법적 효력을 얻었다는 확신을 가지고 영장을 신청했다. 문제는 더 이상 영장이 발급될 것인가?가 아니었다. 그는 이제 자신의 행동이 법적 효력을 갖게 되었다고 확신했다. 보안관이 이미 영장 신청을 준비하기 시작했을 때 그는 올슨 가족이 수사에 대해 알고 있다는 것을 알았다. 그들은 변호사를 통해 경찰의 행동에 대한 정보를 얻었고 선제 공격을 하기로 결정했다. 이것은 고전적인 수법이었다. 고발자를 피고발자로 만들어 수사를 이끄는 사람들에 대한 신뢰를 훼손하는 것. 올슨 가족은 방어할 준비가 되어 있었고
그들의 행동은 그들에게 가해지는 압력에 대한 첫 번째 응답이 되었다. 며칠 후 올슨 가족의 변호사는 학교와 에벌린 리드 개인에 대해 공식 고발을 제기했다. 그들은 그녀가 자신의 권한을 초과했고 아이들에게 심리적 압력을 가했으며 자신만의 목적을 위해 그들을 조작했다고 주장했다. 이것은 고발을 물리칠 뿐만 아니라 주요 증인을 신용 실추시키려는 전략이었다. 처음에는 이런 고발들이 우스꽝스러워 보였지만 그들의 결연함과 확신은 보안관과 수사의 다른 참가자들에게 가벼운 불안감을 느끼게 했다. 고발서에는 리드가 아이들의 문제 행동에 주의를 기울이면서 실제로는 상황을 조작하여 그들이 특정한 반응을 하도록 유도했다고 주장되었다. 이런 맥락에서 그녀의 행동은 복지에 대한 관심이 아니라 아이들로 하여금 어른들에게 유리한 말을 하도록 강요하는 압력으로 보였다. 이것은 수사의 법적일 뿐만 아니라 도덕적 압력도 가하게 된다. 이제 모든 사람들이 생각하기 시작했다. 교사 자신이 조작하지 않았을까? 아마도 그녀의 모든 행동이 겉보기보다 더 복잡한 게임의 일부였을까? 올슨 가족은 러가 입은 외상이 그의 자해 성향의 결과라고, 그의 행동이 항상 예측 불가능하고 문제가 있었다고 적극적으로 주장했다. 이것은 어떤 이상함도 행동 문제로 치부하려는 시도였다. 그들은 또한 박람회에서 마야의 반응, 그녀의 갑작스러운 두려움과 침묵이 트라우마를 겪은 아이들과 일할 줄 모르는 학교 직원들의 실수의 결과라고 주장했다. 이 모든 것은 아이들이 새로운 생활에 적응할 수 없었던 결과로 설명되었고, 그들의 행동에는 의심스러운 것이 아무것도 없었다. 그러나 자해와 학교의 무능력에 대한 그들의 설명은 새로운 사실 하나하나가 이런 설명들과 모순될 때 점점 더 우스꽝스러워 보였다. 수사를 혼란에 빠뜨리려는 그들의 시도는 답보다 더 많은 질문을 만들어냈다. 모든 설명이 모순적이었고 새로운 각 진술은 그들이 인정하고 싶어 하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은 것을 숨기고 있다는 의심만 강화시켰다. 짧은 시간 동안 그들의 공격은 학교 지도부 내에서 실제 혼란을 만들어냈다. 일부 직원들은 에벌린의 행동을 의심하기 시작했고 이것은 일부 과정들을 지연시켰다. 그녀가 어떻게 그리고 왜 자신의 수사를 시작했는지, 공동체에서 그렇게 존경받는 것처럼 보였던 가족의 사생활에 어떻게 그렇게 끈질기게 파고들 수 있었는지에 대한 의문들이 제기되었다. 이것은 보안관의 행동을 늦추었고 그가 자신의 수사 틀 내에서 추가 증거를 얻는 것을 방해할 수 있었다. 하지만 결국 그들의 전술은 수사를 오래 지연시킬 수 없었다. 가짜 고발들과 조작 시도들은 쓸모없었다. 전문가 결론과 증거들을 얻은 보안관은 수사를 계속하기 위해 필요한 모든 것을 갖고 있다는 것을 알았다. 변호사가 제기한 고발은 이미 발급된 수색 영장을 취소할 수 없었다. 올슨 가족은 수사를 궤도에서 벗어나게 하려고 했지만 그 결과들은 무시될 수 없었다. 그들은 법과 맞닥뜨렸고 이제 그들의 모든 방어 메커니즘은 죄의 강화일 뿐이었다. 그들의 전략이 과정을 늦추는 동안 그것은 과정을 멈출 수 없었다. 보안관은 주요 증거에서 주의를 돌리려는 모든 시도들이 실패로 끝날 운명이라는 것을 알면서 계속 전진했다. 올슨 가족이 보인 불안과 은밀함은 그들의 폭로로 이어지는 또 하나의 단계가 될 뿐이었다. 수색 영장을 기다리면서 보안관과 그의 팀은 마크와 브렌다 올슨의 과거를 철저히 조사하기 시작한다. 만약 그들이 의심스러운 것을 숨기지 않았다면 그들의 정의는 아마도 책처럼 열려 있었을 것이다. 그러나 수사관들이 더 깊이 파고들수록 더 많은 의문이 생겨났다. 처음에 그들의 주의를 끈 것은 완전히 평범한 무언가였다. 2001년 올슨 가족의 아이오와로의 이주였다. 겉보기에는 거주지 변경에서 무엇이 의심스러울 수 있는가? 하지만 여기 이상한 점이 있다. 공식 문서에는 이 이주의 어떤 이유도 명시되어 있지 않았다. 그들은 단순히 유태해서 사라졌고 뒤에 어떤 흔적도 남기지 않았다. 이것은 흥미로운 공백을 만든다. 그들이 무엇을 뒤에 남겼고 무엇으로부터 도망쳤는가? 수사관들은 이 순간을 명확히 하기 위해 유타법 집행기관에 조회를 보냈다. 기대는 정당화되었다. 답변들이 왔고
그것들은 더욱 신비로워졌다. 올슨 가족이 단순히 거주지를 바꾼 것이 아니라는 것이 밝혀졌다. 유타에서 그들은 급진적 견해를 고수하는 폐쇄적 종교 공동체의 구성원이었다. 이것은 단순한 보수적 집단이 아니라 죄로부터의 물리적 정화에 기반한 극도로 잔혹한 관행을 가진 공동체였다. 이런 물리적 정화 방법들은 그들의 공동체 밖에 소수만이 알고 있었지만 그것들은 항상 그늘에 머물러 사회로부터 숨겨져 있었다. 이런 관행들은 오랜 고통스러운 의식뿐만 아니라 공동체의 의견으로는 불의한 사람들에 대한 잔혹한 대우도 포함했다. 올슨 가족은 밝혀진 바와 같이 이런 관행들에 깊이 관여되어 있었다. 이것은 규율과 양육에 대한 그들의 극단적 태도뿐만 아니라 그들의 집에 들어온 사람들을 교정하기 위해 사용한 방법들도 설명했다. 그러나 가장 예상치 못한 순간은 수사관들이 올슨 가족이 2001년에 이 공동체를 떠난 것이 그들이 그 잔혹한 관행들에 반대해서가 아니라 반대로 그 공동체에게조차 너무 잔혹했기 때문이라는 것을 발견했을 때였다. 보관 기록들은 그들의 공동체에서 교리의 과도한 해석과 관련된 내부 갈등이 생겼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그들은 지역 지도자들이 그들의 엄격한 기준으로도 과도하다고 인정한 너무 급진적인 견해와 방법들 때문에 추방되었다. 이 예상치 못한 전화는 올슨 가족의 진짜 얼굴을 드러냈다. 그들은 단순히 엄격함과 질서의 아이디어에 끌린 것이 아니었다. 그들은 자신들의 옳음을 확신하는 광신자들이었고 그들의 견해로는 교정이 필요한 사람들을 바로잡기 위해 극단적 방법들을 사용할 준비가 되어 있었다. 그들의 행동은 더 이상 단순히 잔혹해 보이지 않았다. 그것들은 그들이 믿는 이데올로기의 일부로 보였다. 이것은 아이들에 대한 그들의 태도, 그들의 양육 방법들, 그리고 그들의 은밀함과 주변 모든 것을 통제하려는 욕구를 설명했다. 이제 그들의 동기가 단순한 질서에 대한 열망보다 훨씬 더 깊다는 것이 분명해졌을 때 보안관과 그의 팀은 모든 증거들을 하나의 그림으로 연결하기 시작했다. 이것은 그들이 자신들의 가족으로 받아들인 사람들에 대한 단순한 잔혹한 대우가 아니었다. 이것은 그들 자신의 이데올로기적 확신의 연속이었다. 그들이 한 모든 것은 사람을 바로잡는 방법에 대한 그들 자신의 이해에 부합했다. 그리고 경건함의 가면 아래 숨겨진 이 잔혹함은 그들의 집에 닫힌 문 뒤에서 일어나는 일에 대해 완전히 새로운 관점을 열어주었다. 이제 그들의 행동의 기초에 단순한 개인적 공격성이 아니라 깊은 이데올로기가 놓여 있다는 것을 이해하고 수사관들은 더 나아갈 수 있었다. 이 정보는 그들의 행동을 명확히 했을 뿐만 아니라 의혹을 최종적으로 확정했다. 올슨 가족은 단순한 잔혹한 사람들이 아니었다. 그들은 자신들의 신념을 실현하기 위해 극단적 수단을 사용할 준비가 된 광신자들이었다. 10월 30일 오전 6시 경찰차들이 올슨 농장에 도착한다. 공기 중에 긴장감이 감돈다. 진실의 순간이 왔다. 젠킨스 보안관과 그의 팀은 이전의 모든 것이 이 결정적 순간으로 이어진다는 것을 안다. 그들은 실수를 할 수 없다. 증언에서 전문가 결론까지 수사의 모든 단계를 거쳐 그들은 아마도 끔찍한 진실을 드러낼 수색을 시작할 준비가 되어 있다. 젠킨스 보안관이 마크 올슨이 이미 문에서 그를 막고 있는 집에 접근한다. 보안관의 손에는 수색 영장이 있고 그는 망설임 없이 그것을 제시한다. 이것은 경찰의 행동에 합법성을 부여하는 공식적 단계다. 그는 마크에게 그들이 그의 집을 수색하게 될 것이고 지하실을 확인할 것이라고 알린다. 이제 모든 것은 가족이 어떻게 반응할지에 달려있다. 마크는 말없이 고개를 끄덕이며 과정을 멈추려고 시도하지 않는다. 그는 어떤 조치도 취하지 않고 수사관들이 지하실로 내려가기 시작한다. 어둡고 먼지가 많은 복도로 내려가는 길에서 분위기가 점점 더 무거워진다. 보안관은 증가하는 긴장감이 그들 주변의 공간을 점점 더 압박한다고 느낀다. 이것은 단순한 수색이 아니다. 이것은 평범한 점검으로 끝날 수 있었지만 진짜 수사가 된 것의 클라이맥스다.
보안관의 시선이 복도 끝에 주요 문에 떨어지는데 그것은 뒤에 무언가를 숨기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 이것은 단순한 지하실 문이 아니다. 이것은 모든 질문에 대한 답이 숨겨진 문이다. 그들이 지하실에 들어갔을 때 모든 사람이 바로 여기에 수수께끼의 열쇠가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이해한다. 복도 끝의 방은 예상대로 방음이 되어 있었다. 주변 모든 것이 소리를 숨기고 외부에서 주의를 끌려는 모든 시도를 숨기기 위해 만들어진 것처럼 보였다. 방은 벽을 따라 서 있는 2개의 아이 침대를 제외하고는 비어 있었다. 이 침대들은 금속 프레임에 고정되어 있었고 여기에 강철 고리들이 장착되어 있었다. 주의를 끌지 않을 수 없는 고리들이었다. 바닥에는 무거운 사슬들과 헛간 자물쇠들이 놓여 있었다. 이것은 우연이 아니었다. 이것은 구속하고 제한하기 위해 만들어진 명확히 계획된 장소였다. 보안관과 수사관들이 이 방에 서서 그들의 시선이 이 철제 물건들에서 떨어질 수 없었다. 이 사슬들과 자물쇠들과 관련된 모든 것이 이제 불길한 현실을 얻었다. 그들 앞에 직접 있는 이 증거들은 그들이 내내 품고 있던 최악의 의혹들을 확인해 주었다. 이것은 단순한 격리가 아니었다. 이것은 통제의 수단이었고 가장 문자 그대로의 의미에서 자유를 제한하는 수단이었다. 그리고 이 장소는 일어나는 일을 외부 세계로부터 숨기기 위한 목적으로 설계되었다. 그러나 이 방에서 가장 강한 증거는 사슬이나 자물쇠가 아니라 수사관들이 벽에서 발견한 것이었다. 방에는 수십 장의 아이들 그림이 걸려 있었다. 각각의 이미지에서 아이들은 부모 옆에 그려져 있고 미소 짓고 행복해 보인다. 하지만 전율을 불러일으키는 끔찍한 세부사항이 하나 있다. 이 그림들의 인물들의 팔과 다리에는 검은 팔찌들이 그려져 있었다. 이것은 세상으로부터 숨겨진 절망적인 메시지였고 아이들이 자신들에게 가능한 방법으로 자신들의 고통을 표현하려는 시도였다. 각 그림에서 그들이 모든 사람에게 자신들에게 실제로 일어나는 일을 말하려고 했다는 것을 말해주는 이 어두운 세부사항, 이 팔찌들은 그들이 갇히고 제한받고 떠날 수 없었다는 상징이었다. 이 모든 일이 전체 공동체의 코앞에서 일어났는데 사회가 가족의 완벽한 이미지를 계속 믿었다는 지식이 보안관과 그의 팀에게 무거운 타격이 되었다. 모든 증거들이 이제 반박할 수 없는 증명으로 합쳐졌다. 이 순간 마크와 브렌다 올슨이 체포되었다. 더 이상 의심의 여지가 없다. 이 집에서 일어난 모든 것은 그들의 행동, 그들이 그런 잔혹함으로 강요한 자신들의 이상에 대한 그들의 믿음의 결과였다. 누가 유죄인지에 대한 질문은 이미 결정되었다. 이 집에서 무엇이 일어났는지에 대한 불분명함은 더 이상 없었다. 그리고 이제 보안관과 그의 팀이 지하실을 떠날 때 그들은 수사의 다음 장이 올슨 가족에게는 끝의 시작일 뿐이라는 것을 안다. 올슨 가족의 집 지하실에서 발견된 사슬과 고리들이 즉시 감정을 위해 보내졌다. 이것은 남아있는 모든 의혹을 닫아야 하는 결정적 단계였다. 지하실에서 한 발견들은 무섭도록 불길했지만 그것들이 정말로 결정적일 수 있었을까? 아마도 금속의 흔적들이 충분하지 않았을 것이다. 아마도 그것들이 이 집에서 일어난 일을 확인해주지 않았을 것이다. 하지만 과학은 항상 더 정확한 답을 줄 수 있다. 법의 학자들이 현미경 아래서 사슬들과 고리들을 면밀히 살펴보는 세심한 작업에 착수했다. 그들은 가장 작은 세부 사항들도 중요할 수 있다는 것을 알았다. 주의는 모든 긁힌 자국, 모든 흔적에 집중되었다. 이것은 단순한 검사가 아니었다. 모든 세부 사항이 결정적일 수 있었다. 시간이 지체되었다. 기다림은 길었지만 마침내 감정 결과가 왔다. 현미경 아래서 고리들의 내부 표면에서 상피와 직물 섬유의 미세한 입자들이 발견되었다. 첫눈에는 사소해 보이는 이런 작은 발견들이 이 물건들을 그것들을 사용한 사람들과 연결시키는 바로 그 증거가 되었다. 이것은 우연이 아니었다. 금속 고리들과 사슬들은 그것들에 의해 제한된 사람들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었다. 하지만 누구인가? 이 생물학적 흔적들의 소속에 대한 질문이 결정적이 되었다. 이제 전문가들에게는 단 하나의 단계만 남았다. 정확히 누구의 흔적인지 확인하는 것.
샘플들이 DNA 분석을 위해 보내졌다. 모든 전문가들은 이 순간이 얼마나 중요한지 완벽하게 이해했다. DNA 비교는 수사의 종지부를 찍을 수 있었다. 이것은 더 이상 단순한 추정이 아니라 어떻게 발전하든 정확한 결과를 주어야 하는 과학적 연구였다. 보안관은 모든 것이 이 분석에 달려 있다는 것을 알았다. 이 단계는 마지막이 될 수 있는 결정적 전환이 될 수 있었다. 결과를 기다리는 것은 떨리게 만들었다. 이것은 수사에 대한 어떤 실수도 치명적인 결과를 가져올 수 있는 순간이었다. 그리고 결과가 나왔을 때 그것들은 의심의 여지를 남기지 않았다. 100% 일치하는 DNA, 금속 고리들과 사슬들에서 발견된 생물학적 흔적들이 러와 마야의 DNA와 동일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것이 최종적인 증명이었다. 증거들이 그들을 이 끔찍한 장소, 이 사슬들, 이 지하실과 물리적으로 연결시켰다. 이것은 단순한 우연한 일치가 아니었다. 과학적 확인이 이 사건에 최종적으로 종지부를 찍었다. 수사를 해산시키려고 했던 모든 설명들이 이제 아무것도 뒷받침되지 않는 것이 되었다. 이제 모든 의혹이 해소되었을 때 헛간을 보호하기 위해 사슬이 필요했다는 변호 측 설명이 완전히 거짓이었다는 것이 분명해졌다. 이 설명은 과학적 데이터의 도움으로 파괴되었다. 범죄 현장에서 발견된 생물학적 흔적들이 일어난 일에 반박할 수 없는 증명이 되었다. 자신들의 행동을 정당화하려는 올슨 가족의 모든 노력이 효력을 잃었다. 이제 그들의 알리바이가 무너졌고 수사를 혼란에 빠뜨리려는 그들의 시도는 아무런 의미가 없었다. 이 증거들이 그들의 방어를 영원히 파괴하고 수사의 종지부를 찍었다. 수사관들의 손에는 완전한 증거 기반이 있었고 이제 수색 영장이 집행될 때까지 기다리는 것만 남았다. 모든 것이 한 가지를 가리켰다. 올슨 가족은 자신들의 실제 활동을 숨기려고 했지만 정의를 피할 수 없었다. 10월 30일 오전 11시 수색영장이 집행되고 지하실에서 발견된 증거들이 최악의 의혹들을 확인한 후 마크 올슨을 신문할 때가 왔다. 보안관의 손에는 반박할 수 없는 증거 기반이 있었다. 사슬들과 고리들에서 발견된 생물학적 흔적들과 DNA 분석 결과들. 이것은 이 물건들이 자유를 제한하고 고통을 가하기 위해 사용되었다는 명확하고 반박할 수 없는 증거였다. 보안관은 진실의 순간이 왔다는 것을 이해했다. 그런 범죄에 대한 형사 책임은 불가피했지만 질문이 남아 있었다. 마크 올슨이 압력 아래 무너질 것인가 아니면 계속 자신의 죄를 부인할 것인가? 보안관이 DNA 감정 결과를 마크 올슨에게 제시했다. 그는 잠깐 침묵했다가 그의 얼굴이 돌처럼 되었다. 그는 더 이상 부인하려고 하지 않았다. 그는 증언하기 시작했지만 그것들은 죄의 인정과는 거리가 멀었다. 보안관은 적어도 회개의 말이라도 그의 입에서 나오기를 기대했지만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았다. 죄를 인정하는 대신 마크는 동기와 자신의 행동의 필요성에 대해 말하기 시작했다. 이것은 처벌이 아니었다. 그가 말했는데 그의 목소리는 자신의 행동에서 특별한 것을 보지 않는 것처럼 차분했다. 이것은 구원이었다. 악마가 그들의 피에 있었고 나는 그것을 쫓아내야 했다. 그들은 사로잡혔고 오직 이런 정화를 통해서만 구원받을 수 있었다. 이 말들이 수사관들을 충격에 빠뜨렸다. 조금이라도 유감이나 자신의 죄를 인정하는 대신 마크는 그와 그의 아내가 한 모든 일의 이유를 그들 앞에 드러냈다. 그의 말에 따르면 그들의 행동은 단순히 잔혹한 것이 아니라 그것들은 어떤 영적 사명의 일부였다. 그들의 눈에 그들은 사람들의 영혼에 있는 악으로부터 그들을 구해주는 구세주들이었다. 그는 그의 견해로는 죄의 추방과 악마의 폭정으로부터의 해방을 위해 필요했던 자신의 의식들에 대해 자세히 말했다. 보안관과 그의 팀에게 이것은 진짜 충격이었다. 그들은 아이들을 통제하려는 시도와 관련된 변명이나 정당화를 들을 것으로 예상했지만
대신 폭력이 종교적 이데올로기로 정당화되는 깊이 왜곡된 정당화를 들었다. 마크는 자신의 행동이 필요하고 심지어 의로웠다고 여기는 것을 숨기지 않았다. 그는 그들의 영혼을 구했다고 자랑스러워했고 그들이 그의 영적 정화를 통해 실제로 겪은 것을 고려하지 않았다. 보안관은 마크가 자신이 아이들에게 고통을 가한다는 것을 깨닫고 있는지 이해하려고 하면서 질문했다. 답변은 경악스러웠다. 나는 그들에게 고통을 주지 않았다. 그가 말했다. 이것은 고통이 아니었다. 이것은 정화였다. 오직 그들의 죄 많은 본성만이 고통받았다. 그는 물리적 고통을 영적 고통과 분리했고 그의 눈에는 이것이 그가 한 모든 것을 정당화했다. 그는 그들이 겪은 고통을 인정하지 않았고 그것들을 단지 정화 과정의 일부로 여겼다. 이것이 실제로 무엇이었는지에 대한 이해의 최종적인 지점이 되었다. 올슨 가족은 단순히 자신들이 양육한 사람들을 잔혹하게 대한 것이 아니었다. 그들은 자신들의 종교적 신념에 따라 행동하는 사람들이었는데 그들이 한 일의 잔혹함과 착취를 이해하지 못하거나 이해하려 하지 않았다. 그들의 동기는 너무나 비틀어져서 보안관과 수사관들이 이제 그들을 단순한 범죄자가 아니라 현실과의 연결을 잃고 주변의 모든 사람을 위협하는 사람들로 보게 되었다. 마크 올슨은 단순히 자신이 저지른 범죄의 유죄일 뿐만 아니라 그의 행동들은 그가 완전히 정당화하는 종교적 극단주의의 결과였다. 그의 머릿속에는 회개의 자리가 없었는데 왜냐하면 그는 자신이 한 모든 것이 구원이라고 진심으로 믿었기 때문이다. 그의 집에서 일어난 모든 것은 그가 신성하다고 여기는 자신의 왜곡된 사명의 일부였다. 이 자백이 그의 동기와 범죄 행동에 대한 모든 의심을 없앤 최종 요소가 되었다. 이제 수사는 올슨 가족의 집에서 생활이 정확히 어떻게 생겼는지, 그들이 자신들의 피보호자들에게 강요한 일상적 현실이 무엇으로 구성되어 있는지를 이해하는 문턱에 서 있었다. 우리는 무엇이 일어났는지 알았고 왜 그런 일이 일어났는지도 알았지만 이제 마지막 단계의 순간이 왔다. 이것이 일상적 기반에서 어떻게 보였는지 이해하기 위해 일어난 일의 그림을 복원하는 것이다. 이것을 하기 위해 수사는 올슨의 증언과 이 집과 연결된 사람들, 아이들을 포함한 사람들의 증언을 철저히 연구했다. 올슨 가족의 집에 있게 된 수사관들은 겉으로는 더 어두운 면들을 숨기는 것처럼 보였던 평범한 일상생활을 복원하려고 시도했다. 일상적 일과는 겉보기에 완전히 평범해 보였다. 학교, 숙제, 저녁 식사, 이것이 하루하루를 구성했다. 보안관과 그의 팀은 모든 것이 얼마나 세심하게 조직되어 있는지, 첫눈에 숨겨진 잔혹함을 드러내는 것이 아무것도 없는지에 충격을 받았다. 모든 것이 정상적이고 심지어 일상적으로 보였다. 표면적 수준에서 그들의 집은 다른 어떤 가족의 집과도 비슷했다. 하지만 이것은 단지 겉모습일 뿐이었다. 그러나 밤이 오면 모든 것이 바뀌었다. 저녁 식사 후, 평범해 보였던 식사 후, 밤의 고요가 집에 내려앉으면 진짜 공포가 시작되었다. 저녁 식사 후에는 심리적 준비가 시작되었다. 무릎을 꿇고 몇 시간씩 죄를 위해 기도하고 올바른 생각을 배우는 것. 하지만 이것으로는 충분하지 않았다. 결국 진짜 의식이 시작되었다. 이 순간이 올슨 가족이 의지를 억압하고 저항을 꺾기 위해 사용한 일상적 야간 루틴의 클라이맥스가 되었다. 매일 밤 아이들은 딱딱한 바닥에서 무릎을 꿇고 몇 시간씩 기도해야 했다. 이것은 단순한 신앙 훈련이 아니었다. 어떤 실수든 어떤 잘못된 말이든 다음 식사를 박탈당했다. 이것들은 목적이 하나인 방법들이었다. 정신을 꺾고 복종시키는 것. 저녁마다 그들의 의지가 가장 가혹한 통제의 대상이 되었다. 하지만 이것은 단지 시작일 뿐이었다. 기도가 끝나면 진짜 악몽이 시작되었다. 아이들은 금속 사슬로 자신들의 침대에 묶인 채 침묵의 방으로 향했다. 이 모든 것이 평범한 저녁 식사 후에 그들의 처벌의 일부로 일어났다. 밤이 되면 아이들은 자신들의 감금 상태에 있게 되었는데 매일 밤이 고통스러워지고 창문도 없고
두꺼운 벽을 가진 방 자체가 그들의 유일한 집이 되었다. 거기서 이 어둡고 방음된 곳에서 그들은 침대에 묶인 채 아침까지 그렇게 남아 있었다. 이 과정은 우연한 것이 아니었고 이것은 몇 달 동안 계속된 의식적이고 계획된 시스템이었다. 이런 야간 의식들, 이 그들의 생활의 체계적 부분이 되었고 이 모든 것은 우연히 시작된 것이 아니었다. 증언에 따르면 이것들은 2004년 5월러의 첫 번째 탈출 시도 후에 일과의 일부가 되었다. 이 시도는 올슨 가족에게 전환점이 되었다. 탈출의 실패는 그런 방법들을 사용할 필요성에 대한 그들의 확신을 더욱 강화시켰을 뿐이었다. 이것은 우연한 행동이 아니었다. 이것은 세심하게 계획되고 멈추지 않는 의도였다. 매일 그들은 자신들의 행동을 반복했고 밤마다 실시된 수사들은 이런 의식들이 연속으로 5달 이상 매일 밤 계속되었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이 모든 것은 어떤 우연한 폭발이 아니라 이 가족에게 표준이 된 시스템의 일부였다. 이것은 실수가 아니었고 일회성 행동도 아니었다. 이것은 5월에 시작되어 끔찍한 규칙성으로 계속된 의식적 관행이었다. 그리고 이 사실은 올슨 가족이 단순히 잔혹한 사람들이 아니라 이런 끔찍한 행동들을 정당화하는 믿음체계의 일부라는 최종적 확인이 되었다. 수사는 이제 일어난 일의 완전한 그림을 가지고 있었다. 올슨 가족은 이 모든 것을 양육 방법이자 영적 정화로 제시하려고 했다. 하지만 수사관들에게는 이 모든 것이 세심하게 계획된 시스템이라는 것이 분명했다. 고통, 고난, 격리, 이 모든 것이 그들의 이데올로기의 일부였다. 2005년 4월, 마크와 브렌다 올슨에 대한 재판이 법정에서 시작된다. 여러 달의 증거 수집, 신문, 증거 분석 후에 이 두 사람의 운명이 결정될 순간이 온다. 이제 문제는 그들의 행동이 범죄였는지가 아니다. 이것은 이미 증명되었다. 문제는 배심원들의 모습으로 나타난 사회의 결정이 무엇이 될 것인가이다. 그들이 자신들을 의로운 사람이라고 여기며 자신들의 잔혹하고 비틀린 신념을 따른 사람들의 행동을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 사법 시스템은 어떤 평가를 내릴 것인가? 검찰이 자신들의 증거를 제시했다. 사진들, 물증들, 전문가들의 증언, DNA 분석 결과들, 모든 세부 사항이 잔혹함에 대해 폭력과 격리에 기반한 시스템에 대해 그들이 자신들의 집에서 만든 일과의 일부가 된 시스템에 대해 증언했다. 이런 증거들은 의심의 여지를 남기지 않았다. 반면 변호 측은 종교의 자유에 기반한 자신들의 선을 구축했는데 그들의 행동이 범죄가 아니라 종교적 신념에 기반한 영혼 구원의 시도일 뿐이라고 주장했다. 이것이 그들의 주요 논증이었지만 법정에서 제시된 사실들을 가릴 수는 없었다. 재판관들과 배심원들이 양측의 논증을 들었을 때 그들은 이 사법 절차의 최종 단계에 이르렀다. 사법 자료들이 수집되었고 이제 모든 것은 배심원들이 이 복잡한 사건을 어떻게 처리하기로 결정하느냐에 달려 있었다. 이 두 대립하는 현실 버전을 배경으로 법원은 마지막 단계를 시작했다. 평결을 기다리는 것. 결정적인 순간이 왔다. 법정에 긴장된 침묵이 흘렀을 때 검사가 바로 그 그림들을, 이 집에 남아있던 아이들의 손으로 그려진 그림들을 화면에 내보냈다. 지하실에서 나온 아이들의 그림들로 미소 짓는 부모와 아이들이 그려져 있지만 하나의 악몽 같은 세부사항이 있었다. 인물들의 팔과 다리에 굵은 검은 팔찌들이 그려져 있었다. 검사는 조용히 그것들을 배심원들에게 보여주었다. 이것은 아마도 말이 필요 없는 가장 강력한 증거 중 하나였다. 이 그림들은 반박할 수 없는 조용한 증언이 되었다. 법정이 침묵에 빠졌다. 검사는 한마디도 하지 않았다. 그는 이 이미지들을 설명하려고 시도하지 않았다. 그는 단지 배심원들에게 본 것의 모든 무게를 깨달을 시간을 주었다. 법정의 감정들이 너무 강해서 이 순간 말이 더 이상 필요하지 않다는 것이 분명했다. 조용한 증언으로서의 이 그림들이 가장 강한 증거가 되었다.
이 침묵은 1분 이상 지속되었지만 아무도 이 이미지들의 의미를 의심하지 않았다. 배심원들은 2시간도 안 되어 심의를 마쳤다. 이것은 전례 없이 빠른 협의였다. 그들은 논의에 시간을 낭비하지 않았는데, 왜냐하면 모든 사실들, 증거들, 심지어 이런 증거들의 감정적 영향까지도 의심의 여지를 남기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들은 모든 항목에서 유죄의 평결을 내렸다. 마크와 브렌다 올슨은 유죄로 인정되었다. 판결은 같은 날 발표되었다. 마크 올슨은 40년의 자유박탈형을, 브렌다 올슨은 25년형을 선고받았다. 사법심리는 끝났지만 이것은 정의 회복으로 가는 길의 첫 번째 단계일 뿐이었다. 그들이 자신들의 집에서 적용한 체계적 폭력과 잔혹함이 이제 공식적으로 범죄로 인정되었다. 사법 절차가 끝나고 판결이 내려졌으며 겉보기에는 말할 수 있는 모든 것이 이미 말해진 것 같았다. 하지만 사회의 분노가 유죄자들에게 향했음에도 불구하고 앞에는 중요하고 미지의 부분이 남아 있었다. 이 공포와 연결된 사람들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그리고 이 사건 후에 어떤 변화가 일어났는지, 이런 질문들이 많은 사람들의 머릿속에 생기지 않을 수 없었고, 그 답들이 이 이야기의 다음 중요한 단계가 되었다. 올슨 가족의 잔혹한 시스템의 희생자가 된 2사람, 레어와 마야는 이제 안전한 곳에 있었다. 사법심리 후 그들은 겪은 트라우마로부터 회복하기 시작하는 데 도움이 된 재활 과정을 거쳤다. 그들의 이름은 이전 공포에서 멀리 떨어진 새로운 생활을 시작할 수 있도록 변경되었다. 그들의 운명은 숨겨졌고 이제 그들은 증인 보호 프로그램에 있었다. 그들의 이야기들을 뒤에 남겨두고 그들이 더 이상 대중의 관심의 대상이 아닌 곳에 남겨두는 것이 그들에게 정상적인 미래에 대한 기회를 준 결정이었다. 어느 순간 그들을 보호할 수 없었던 시스템이 이제 그들이 구원받을 수 있도록 모든 것을 했다. 이 사람들의 미래는 익명으로 남아 있었고 남은 것은 그들이 안전하고 평화롭게 살 것이라는 희망뿐이었다. 하지만 이 투쟁의 최전선에 섰던 사람들은 어떻게 되었는가? 올슨 가족의 집에서 공포를 처음 의심한 교사 에벌린 리드는 이제 입양 가족들에 대한 새로운 통제 시스템 창설을 주도했다. 그녀의 행동과 결연함은 헛되지 않았다. 미래의 그녀는 감시 시스템 변화에서 핵심적 역할을 하게 될 것이다. 이 사건에 영감을 받은 그녀는 취약한 상황에 놓인 사람들의 보호 시스템 개선을 위해 계속 싸웠고 잔혹한 사람들이 아이들을 조작할 기회를 더 이상 주지 않기 위해서였다. 수사를 뒷받침한 젠킨스 보안관은 1년 후 퇴직한다. 이 입장을 취하고 사건을 끝까지 해결하기로 한 그의 결정이 경력에서 중요한 이정표가 되었고 사건의 완료는 그에게 사회로부터의 존경과 감사를 가져다 주었다. 그는 떠났지만 수사 방법 변화에서 확고한 흔적을 남겼다. 범죄 현장 자체인 올슨 농장은 몇 년간 버려진 채로 서 있었다. 이 땅 구획은 그 벽 뒤에 숨겨져 있던 모든 공포의 상징이 되었다. 그러나 결국 여러 해의 공허한 존재 후에 농장은 철거되었다. 이것은 단순한 건물 파괴가 아니었다. 이것은 정화의 행위였다. 한때 잔혹함이 행해졌던 장소가 더 이상 지도에 남아있지 않게 되었다. 그 철거는 물리적 행위일 뿐만 아니라 이 비극적 이야기의 완료의 상징이 되었다. 이제 이 자리에는 2사람이 겪었던 그 폭정의 흔적이 남아있지 않았고 그것을 최종적으로 잊을 수 있었다. 하지만 답이 없는 채로 남은 질문들도 있었다. 모든 사건이 법원에 넘겨지고 판결이 내려지고 모든 용의자들이 마땅한 처벌을 받았지만 하나의 중요한 순간이 남아있었다. 올슨 가족이 속했던 공동체는 어떻게 되었는가? 그들의 침묵이 공범이었는가? 그들의 공동체의 다른 구성원들에 대해 실시된 수사들은 심각한 결과로 이어지지 않았다. 수사관들이 이 문제를 밝히려고 시도했음에도 불구하고 공동체의 다른 구성원들의 인지나 공범을 증명하는 것은 성공하지 못했다. 이 문제는 열린 채로 남아있었고 현재까지도 불분명한 상태로 남아있다. 올슨 가족, 그들의 범죄들과 그들의 잔혹한 이데올로기의 이야기는 사회에 깊은 흔적을 남겼다.
이 사건은 단순히 두 사람의 삶을 바꾼 것이 아니라 사회에서 체계적 변화들로 이어졌다. 그것은 모든 사람에게 다른 사람들의 고통에 눈을 감지 않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그리고 자신을 보호할 수 없는 사람들을 보호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상기시켜 주었다.